안녕하세요. 서울 근교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이혼을 할 때까지만 해도 30대였는데 어느새 4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네요. 처음엔 이혼에 대한 아픔을 잊기 위해 좀 더 나은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꽤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걸 체감하는 요즘입니다. 벌써 4번의 계절이 지났네요. 아픔은 있었지만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한 결혼 생활이었기에 그 끝이 이혼이라고 해도 후회는 없어요. 결혼 생활은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진 평범했어요. 맞벌이하고 있던 저희 부부는 크게 싸울 일도 없었고 굳이 따지자면 사이가 좋은 편이었죠. 비록 외동아들인 남편의 일이라면 득달같이구는 시모의 치맛바람이 버거울 때도 있긴 했지만 자주 왕래하며 지내는 것도 아니어서 참을 만한 수준이었어요. 이 정도면 나름 만족스러운 생활이라고 생각하며 지냈는데 일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진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의 동기들은 거의 다 과장 딱지를 떼고 승진을 했다고들 하는데 남편만 여전히 과장 자리에서 머물고 있었죠. 자존심은 자존심대로 상해서는 잔뜩 주눅이 들어 어깨가 처진 남편의 모습을 보는데 저 역시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만큼은 기죽는 일 없도록 남편의 뜻에 맞춰주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좋은 말을 아끼지 않고 해주려고 노력했네요. 하지만 남편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예민해져 갔어요. 마치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 풀어내듯 짜증을 내는 것도 모자라 막말을 할 때도 있었죠. 와이셔츠 안 다렸어? 이게 뭐야? 다 구겨졌잖아. 와이셔츠는 당신이 관리한다고 손대지 말라며. 스타일러 돌리고 세탁소 맡길 거라고 했었잖아. 내가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고 아예 신경을 끄면 어떡해. 이것 봐. 요즘 바빠서 신경 못 썼더니 오늘 입을 게 하나도 없잖아. 이럴 땐 당신이라도 잘 챙겼어야지. 나는 이때껏 당신이 워낙 잘 챙기니까 신경을 안 썼지.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옷장 한번 열어봐. 거기에 당신 입던 셔츠 몇 개 있으니까 오늘만 거기에서 골라 입어. 그렇지 않아도 만년과장이라고 무시당하고 압박 들어오는데 옷까지 후줄근하게 입고 가야겠어?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한테 관심을 안 가지니까 내가 승진을 못하는 거야. 알겠어? 신경을 쓰면 귀찮다고 난리고 신경을 끄면 또 그것대로 트집을 잡아서 난리였죠. 이런 식으로 제 잘못이 아닌 일들로 질책을 받을 때면 기분이 나쁘긴 했습니다. 황당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순간 누구보다 초조하고 스트레스 받을 사람은 남편이란 걸 알기에 그 심정을 이해하고 참아주려고 했네요. 그런데 이런 저조차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모처럼 아무런 일도 없어 집에서 쉬려고 마음먹은 날이었어요. 잠은 깼지만 몸이 무거워 침대에 누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웬일인지 일찍 깬 남편이 호들갑을 떨며 재촉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얼른 일어나서 씻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샤워 같은 건 하지 말고 양치랑 세수만 하고 나와. 왜? 어디 가는데? 늦었으니까 가면서 이야기해줄게. 옷도 차려입을 필요 없고 활동하기 편한 옷으로 입으면 돼. 빨리 서둘러. 왜 이래 진짜. 어딜 가는지 말을 해줘야 맞춰서 옷을 입을 거 아니야. 그냥 대충 입고 가면 돼. 어차피 옷 더러워질 거니까. 어찌나 성화인지 영문도 모르면서 마음이 조급해지더군요. 남편이 시키는 대로 간단하게 외출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고 가는 내내 어딜 가는 것인지 아무리 물어도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엄한 곳에 데리고 갈까 싶어 잠자코 있었더니 남편은 다른 곳도 아닌 직장 상사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것도 절인 배추와 무가 거실 한가득 준비된 집으로 말이에요. 여보, 이게 다 뭐야? 당신은 여자라면서 그것도 몰라? 김장을 준비해 놓은 거잖아. 오늘 사모님이 김장하신다길래
우리도 같이 하고 김치도 얻어갈 겸 온 거니까 실력 발휘 좀 해봐. 제정신이야? 오려면 당신이 나오지. 왜 나까지 데리고 온 거야? 나 불편하단 말이야. 이번에 나 진짜 진급해야 하는 거 알지? 내 앞으로의 운명은 오늘 당신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좀 도와줘. 나 이제 과장 그만하고 싶어. 응? 황당했죠. 김장이 보통 일도 아니고 절인 김치와 무 양도 꽤 많은 터라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좋게 좋게 마음을 먹어보려고 노력했네요. 혼자 하는 김장보단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늘 하루 고생 좀 하고 김치 좀 나눠 가지면 된다고 말이죠. 남편은 뭐가 그렇게도 기분이 좋은지 입이 귀에 걸린 채로 그 집 일이란 일은 다 도맡아서 하고 있더군요. 그 상황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 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사의 부인이 저를 일방적으로 부려먹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군요. 저기 양념 만들 재료 다 준비해 놓았고 웬만한 주방용품 다 꺼내놨으니까 각자 필요한 거 가져다 쓰면 돼요. 아, 우리 집은 액젓 많이 들어간 거 좋아하니까 참고하세요. 양념소 완성되면 나한테 먼저 맛부터 보여주고요. 우리가 다른 것도 그렇지만 특히나 김치 맛에 예민해서 내가 중간중간 맛봐야 돼. 그러면 수고 좀 해요.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일을 다 시킨 여자는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이것저것 부려먹기 시작했죠. 성질 같아서는 고춧가루를 집 거실에 확 다 부어버리고 나오고 싶었지만 차마 그런 짓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뒷마무리까지 다 하고 나니 늦은 저녁이 되었고 혼자 고생하며 만든 김장김치는 구경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몸이 고단해 끓어오르는 화를 참고 일단 쉬려고 했는데 남편이 실실 웃으며 성질을 건드리더군요. 당신 오늘 보니까 진짜 일 잘하더라. 화장실 한번 안 가고 가만히 앉아서 김장만 하는데 난 무슨 김장하는 기계인 줄 알았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내가 왜 화장실 한 번을 마음 편히 못 갔는데? 허리 좀 펴려고 하면 이거 해라. 또 좀 움직이려고 하면 저거 해라. 사람 쉴 시간도 없이 부려먹으니까 그렇지. 당신도 그래.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 당신이라도 날 좀 신경 써야 할 거 아니야. 아니, 왜 나한테 말도 없이 그런 곳에 데리고 간 거야? 종노릇은 당신이나 하지. 왜 나까지 그런 취급을 받게 하냐고. 종노릇이라니. 그냥 좀 일손 보태준 거지. 오늘 당신이랑 나랑 가서 눈도장 제대로 찍었으니까 승진 심사에서도 입김 좀 넣어줄 거야. 내가 회사에서 승승장구해야 당신 앞날도 꽃이 필 거 아니야.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한심스럽기 짝이 없더군요. 제 표정은 거울을 보지 않아도 떡어가는 것이 느껴지는데 남편은 끝까지 분위기 파악은 전혀 하지 못하고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당신은 분위기 파악을 못해? 지금 웃음이 나와? 이제 승진이 눈앞까지 다가왔는데 내가 웃어야지 울어? 당신 진짜 이상하다. 왜 자꾸 화를 내? 당신은 내가 잘 되는 게 싫은 거야? 당신이 잘 되는 것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야 잘 되는 게 싫은 거야. 당신은 당신 실력에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 꼭 이렇게 종노릇까지 해야만 회사에서 잘 나갈 수 있는 거냐고. 그런 게 아니라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드니까 이런 식으로 눈도장을 찍자는 거지. 마침 우리도 김장해야 했으니까 가서 일도 돕고 김장도 얻어오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사람이 마누라 혼자 일하는 건 구경만 하고 고생 또 고생해서 만든 김치는 그 집 냉장고에 다 넣어주고 왔어? 그건 일손 도와주러 간 게 아니라 당신이 마누라 팔아서 직장 상사한테 눈도장 찍은 것 뿐이라고. 그제서야 분위기를 감지한 남편은 웃음기를 싹 없앤 얼굴을 하곤 이겨먹으려고 작정을 한 건지 저보다 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진짜 너무한다. 아무리 오늘 힘들었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꼭 그런 식으로
날 못난 사람 만들어야 속이 편해? 나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 나도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당신까지 데리고 가서 그랬겠냐고. 당신이 좀 이해해주면 안 돼? 기껏 오늘 하루 희생한 걸로 내가 승진하면 당신한테도 좋은 일이잖아. 도움도 도움 나름이어야지. 이런 짓까지 해야만 할 수 있는 진급이라면 그냥 포기해. 그리고 다신 이런 일로 날 이용하지도 마. 불쾌하니까. 포기하라니. 당신은 내가 회사 일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딴 말 할 수가 있어? 날 도와주는 게 그렇게 싫어할 일이야? 난 싫어. 당신이 그 사람들한테 하는 짓은 호의가 아니라 아부이고 그 아부를 떨면서 진급을 바라는 점이 너무 한심해. 그렇게까지 해서 당신이 회사 내에서 인정받는 것도 싫어. 그러니까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진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포기하라는 그 말이야. 이런 일 당신 회사에서 알려지면 당신이나 그 사람이나 얼굴이나 똑바로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찝찝한 짓으로 한 단계 올라선다고 한들 그 결과가 마음 편할 줄 아냐고. 다 당신을 위해서 이러는 거니까 이럴 시간에 다른 노력을 하란 말이야. 진짜 말이 안 통한다, 안 통해. 다른 여자들은 남편 앞날을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한다고 하던데 당신은 왜 그렇게 콧대 높게 구는 거야? 그까짓 일 좀 해주는 게 뭐가 대수라고. 나한테는 큰일이니까 앞으로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나한테 화풀이 하면서 예민하게 구는 것도 더는 그냥 두고 보지 않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말이야. 남편의 바닥을 엿본 기분이 들어서일까요? 당연하게만 느껴졌던 남편에 대한 배려를 더는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힘든 상황이 있어도 늘 열심히 하던 남편에게 조금 있던 존경심도 사라지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과의 사이에는 찬바람이 불었고 그렇지 않아도 심란한 마음이었는데 시모가 찾아와 불을 지피기 시작하더군요. 너 그까지 김장이 뭐라고 내 아들한테 큰 소리를 쳐? 네 한 몸 살인다고 유난 떨다가 내 아들 앞길 망치면 책임질 거야? 그렇지 않아도 너랑 결혼하고 되는 일이 없어서 속상해 죽겠는데 이제 방해까지 할 셈이냐고. 말 같지도 않은 억지 소리를 듣는데 남편이 왜 그 모양 그 꼴인지 알 것 같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남 탓에다가 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이 남편의 모습과 똑 닮아 있었거든요. 제 앞길 본인이 못 뚫고 나가는 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애초에 방법이 잘못됐다는 생각 안 하세요? 회사 일은 회사 안에서 마무리 지어야지. 왜 밖에서까지 몸으로 아부를 떨어야 해요? 본인 능력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 그 선에서 만족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네가 뭔데 내 아들을 능력 없는 놈으로 만들어? 설사 내 아들 능력이 조금 모자라서 다른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어떤 일이든 주저하지 않고 네가 도와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지금 너 하는 꼴을 보니 왜 내 아들이 이때껏 과장해서 머물렀는지 알겠구나. 그런 식으로 사사건건 옳은 소리만 하면서 방해를 하니 내 아들이 회사에서 뭘 제대로 할 수가 있었겠어? 어머님이 뭐라고 하든 전 앞으로 그런 곳에 끌려다니면서 시간 낭비, 감정 낭비하기 싫으니까 정 아들이 돕고 싶으면 어머님이 직접 가서 도우세요. 그러면 되겠네요. 네가 하라고 하면 내가 못할 것 같아? 난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까진 일 100번, 1000번 웃으면서 할 수 있다. 네, 참 잘 됐네요. 앞으로 몇 번이든 그런 상황이 오면 어머님께 연락할 테니까 직접 가서 아들 앞길 잘 닦아주시라고요. 이렇게 시모는 앙심을 한가득 품고 돌아갔고 그 후 틈만 나면 쓸데없는 이유를 들어 단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미 사이도 틀어졌고 더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조차 없는 상태라 무슨 말을 하든지 크게 상처가 되거나 앙금이 남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날 이후 앙금이 남았는지 말도 제대로 걸지 않던 남편이 말이에요. 여보, 오늘 5시에 마치는 날이지? 그런데 왜?
오늘 마치면 바로 마트에 가서 장 좀 봐서 그때 김장했던 그 집으로 좀 와. 메뉴는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그 메뉴에 맞춰서 넉넉히 10인분 정도 장 봐오면 돼. 손님들 7시까지 온다고 하니까 빨리 장 봐야 해. 그럼 조금 있다가 봐. 다신 종노릇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제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당연히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듯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는데 그 순간 시모가 떠오르더라고요. 아들을 위해서면 뭐든 할 수 있다고 했던 말과 함께 말이죠. 남편에게 온 문자를 그대로 시모에게 보내곤 주소까지 보내주며 10인분이라는 것도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리곤 휴대전화를 끄고 집으로 곧장 돌아왔어요. 혼자 밥을 챙겨 먹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밤 10시는 넘었던 늦은 시간이었죠. 많이 지쳐 보이던 남편은 눈이 마주치자마자 땅심지를 켜고 난리를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당신 보고 오라고 했지 언제 우리 엄마를 보내라고 했어? 오기 싫으면 그냥 못 온다고 하면 되지. 그런 곳에 우리 엄마를 보내면 어떡해? 갑자기 엄마가 와서 다들 얼마나 곤란해는 줄이나 알아? 내가 저번부터 싫다고도 했고 안 간다고도 했잖아. 이런 나와는 달리 어머님은 언제든 갈 수 있다고 하시길래 어머님 보낸 건데 뭐가 곤란했다고 그래? 그리고 그렇게 곤란했으면 어머님도 그냥 돌려보냈으면 됐잖아. 엄마까지 돌아가면 음식은 누가 해? 내가 당신 온다고 큰소리쳐서 다른 사람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당신 때문에 오늘 몇 사람이 고생한 줄이나 알아?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 몸살 나게 생겼다고. 모셔다 드리는데 계속 앓는 소리까지 내고 내려서는 혼자 제대로 걷지도 못해서 부축까지 해줬단 말이야. 내 입장은 또 어떻고? 잘 보이려고 내가 돕는다고 했던 건데 잘 보이기는커녕 그런 일에 엄마까지 불렀다고 내 이미지만 바닥치게 생겼다고. 남편은 시모가 그 많은 음식을 혼자 하느라 몸살이 난 것보다 자신이 오늘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떤 망신을 당했는지가 더 큰 문제라는 듯 말하더군요.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말이 이런 상황에서 생각날 줄은 전혀 몰랐네요. 아주 잠깐이긴 했지만 그 얄밉게 굴던 시모가 다 불쌍해지더라고요. 어머님은 당신 돕느라 몸살까지 났다는데 그 와중에 당신 입장이 신경이 쓰여? 참, 여러모로 대단하다, 대단해. 몸 아픈 거야 병원 가면 되지만 내 입장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잖아. 사람 편견이나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 내일 출근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길을 흐르기만 해. 나 진짜 당신 가만히 안 둘 거야? 난 지금 당신을 가만두고 싶지 않거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시간에 나한테 큰 소리야? 내가 그 집에 가서 일하겠다고 한 적 있어? 아니면 당신이 그딴 짓거리 하는 거에 협조하겠다고 한 적이 있어? 난 한 번도 당신한테 그런 비슷한 말조차 한 적이 없어. 오늘 일 돕겠다고 혼자 약속 다 잡은 것도 당신이고 그런 일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가서 다 하겠다고 한 것도 어머님이야. 난 당신이 저지른 일에 어머님이 하고 싶다는 대로 해준 것뿐이라고. 그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한테 이딴 소리나 들어야 하는 건데? 부부 사이에 힘든 일 있으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물며 오늘 일은 내 회사 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중요한 일이잖아. 사전에 상의를 했든 말든 당신이 싫어하는 상황이든 말든 당연히 와서 도와줘야지. 날 위한 일이니까. 그게 왜 당연한 일인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신 말대로라면 당신도 내 입장을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 당신이 그런 식으로 계속 강요하는 건 부탁도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니고 그저 날 괴롭히는 일이라고. 부부 사이에 다른 건 몰라도 싫어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당신 말은 앞으로도 내 입장, 내 회사 생활은 다 무시하고 당신이 싫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거지? 앞으로도 이런 일 있으면 나 대신 어머님 보낼게. 어머님은 100번, 1000번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 남편은
실망 가득한 눈빛으로 쏘아보았지만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연거푸 일어나는 비슷한 일로 인해 저 역시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큰 상황이었고, 그때까지는 확실한 마음은 아니었지만 조금은 이혼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었기도 했고요. 그날 이후 남편은 그딴 부탁은 더 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실망해버린 마음은 쉽게 되돌아오지 않았고, 남편도 화해하는 것 자체를 포기한 사람처럼 서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집에서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 빼곤 전혀 불편함 없는 생활이었네요. 모든 집안 살림은 딱 제 몫만 하면 되니 오히려 더 여유로운 생활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는데 남편이 갑자기 잘 대해주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나 지금 족발 시킨 건데 당신도 먹을 거지? 당신 족발 좋아하잖아. 내가 그렇게 족발 시켜 먹자고 할 땐 싫다고 하더니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러는 거야? 그냥 오늘따라 먹고 싶네. 하여튼 지금 시킬 거니까 당신도 따로 저녁 준비하지 말고 너랑 같이 먹자. 갑자기 변한 행동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자신의 와이셔츠를 다리며 제 옷도 다려놓기도 하고, 그렇게 시켜도 하지 않던 화장실 청소까지 스스로 나서서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변할 인간이 전혀 아닌데 의심스러웠죠. 그렇게 의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던 어느 날,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남편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보, 오늘 금요일인데 퇴근하고 약속 있어? 아니, 따로 약속은 없어. 왜? 또 그 집에 일이라도 생겼어? 남편을 향하는 말에 날이 한껏 써 있는데 남편은 저와는 달리 초지일관 상냥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내일 쉬는 날이기도 하고 우리 요즘 사이도 좀 어색했잖아. 그래서 우리 여보랑 분위기 좋은 데서 와인이라도 한잔 하려고 했지. 왜 거기 있잖아. 결혼하기 전부터 당신이 좋아하던 그 와인바. 내가 예약도 다 해놨으니까 당신은 시간만 내주면 돼. 시간 내줄 수 있지? 연애하던 시절 제가 가장 좋아했고 프로포즈를 받았던 그 와인바까지 예약했다고 하니 정말 화해라도 하고 싶은 것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리 게으른 사람이 한참 전부터 예약을 해야 하는 그 와인바를 예약할 리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아무리 개차반 같은 놈이라도 반성이란 걸 하는가 보다 싶어 조금은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혼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때까진 미련이라는 감정이 제 발목을 잡고 있던 터라 이 기회에 대화를 해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터놓고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했네요. 그렇게 나름의 기대를 안고 와인바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엔 남편뿐만 아니라 그 빌어먹을 회사의 상사들까지 다 모여있더군요. 어이가 없어 가만히 서 있자 남편은 서둘러 저를 잡아 끌며 제 소개를 하더군요. 드디어 왔네요. 이 사람이 제 와이프입니다. 당신도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인사드려. 그러지 말고 이 와인 한 잔씩 따라드리면서 인사해. 다들 당신 기다리느라 술도 제대로 못 드시고 있었다고. 남편 놈이 부지런히 움직인 이유는 저와의 화해가 아닌 어떻게 해서든 직장 상사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짓이더군요. 그 와중에 분위기를 띄울 여자 한 명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역할을 제게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아무리 승진에 미친놈이라고 해도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손에 쥐어진 와인 한 병과 얼른 웃지 않고 뭐하냐는 남편의 눈빛. 분노를 유발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그 상황에 감정을 가득 담아 손에 쥐어진 와인을 남편의 얼굴에 아낌없이 뿌려주었네요. 그리곤 얼굴을 닦아내는 남편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네가 말한 데이트가 이런 거니? 이딴 데이트 너나 하고 이딴 술도 너나 다 먹어. 네 얼굴에 남은 술로 네가 저 사람들한테도 좀 나눠주고 말이야. 당신 진짜 미쳤어? 이게 뭐한 짓이야? 미친 건 너지. 네 마누라가 술집 여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내가 이딴 짓이나 시키려고 사람 오라가라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했지.
난 갈 테니까 남은 상황은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또 내 탓할 생각은 하지도 말고. 한바탕 쏟아내고는 새파랗게 질린 채 쳐다보는 남편과 동물원 원숭이라도 구경하는 듯한 각양각색의 눈빛들을 뒤로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무리 진정해보려고 애써도 화가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났으면 눈알까지 아파져 오는 것이 더는 참고 살만한 상황이 아니란 생각까지 들더군요. 바로 그때였어요. 시모가 씩씩거리며 집으로 들어와 닥달하기 시작하더군요. 너 얼른 다시 가서 상황 수습해. 지금 내 아들 얼굴에 똥칠하기 직전이라고 난리 났단 말이야. 네가 가서 아까는 잠시 정신이 나갔다고 하고 네가 다 망쳐놓은 분위기 네가 알아서 해결해. 예상은 했지만 시모는 본인 며느리가 어떤 취급을 당하고 온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않더라고요. 아니, 도리어 다시 그 욕이 절로 나오는 상황에 가서 남편을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길 부추기고 있었죠. 아무리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것이 부모라지만 자기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인데 어찌된 사람이 본인 자식을 위해 저런 희생을 강요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잡아끄는 시모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해주었어요. 이거 나요. 내가 술집 여자도 아니고 그딴 짓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요. 전 절대로 안 갈 거니까 정 신경 쓰이면 그때처럼 어머님이 가서 술 따라주고 웃어주고 하세요. 시모는 이 말에 원통하기까지 한지 본인 가슴팍을 주먹으로 때리며 짜증 섞인 협박 아닌 협박을 하더군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니까지 것한테 와서 이런 시간 낭비를 했겠어? 너 지금 안 가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아들하고 이혼시켜버릴 거니까 이혼녀 되기 싫으면 얼른 다시 돌아가서 알아서 해결해. 남편이나 시모나 내세울 것은 하나 없는 주제에 이혼으로 겁을 주면 다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우스웠어요. 하물며 그 당시 전 시모에게 말을 가려가며 어른 대접을 해줄 만한 인내심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었죠. 거기에다 화를 돋우려 작정한 것도 아니고 저리 생각도 없이 이혼으로 겁을 주고 들어오니 남편보다 시모에게 먼저 이혼 통보를 해야 하겠더군요. 그래요? 그러면 그냥 이혼할게요. 그렇지 않아도 이혼할지 고민 중이었는데 고민 덜어줘서 참 고맙네요. 뭐라고? 너 지금 하는 말 후회 안 하지? 저는요, 이제 어머님이나 어머님 아들이나 몸서리 쳐지게 지긋해요. 지금 당장 이혼한다고 해도 미련은커녕 속이 다 후련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후회할 건 신경 끄고 머저리 같은 아들이나 신경 쓰시죠? 전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귀한 아들한테 새빨간 와인도 쏟아주고 나왔거든요. 지금쯤 축축한 꼴로 그 상황 수습하느라 바쁠 텐데 여기서 저한테 시비 그만 걸고 빨리 가서 얼굴도 닦아주고 나 대신에 그 미친놈들 비위도 맞춰주러 가보세요. 그 귀한 사람들 모셔다 놓고 내 아들한테 그 망신을 줬단 이 말이야? 네가 정녕 미친 개로구나. 감히 니까지 게 그딴 짓까지 해? 오늘 내가 너 하나만큼은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시모는 눈을 까디집은 채 저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런 시모의 손을 피했고 시모는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더는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고 바닥에 엎드린 시모의 손을 잡아 끌어 집 밖으로 쫓아버렸죠. 이 모든 상황을 전해들은 남편은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란 걸 받아들였는지 집으로 돌아왔더군요. 정신은 여전히 차리지 못한 채 말이에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까지 술 좀 따르면 당신 손이 닳기라도 해? 뭐 비싼 몸이라고 그렇게까지 질색하고 가버리냐? 당신이 그렇게 가버리면 남겨진 나는 어떻게 하라고. 당신이야말로 정신 나간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와이프를 그런 자리에 불러서 그딴 짓을 시켜? 그것도 하야하자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말이야. 그렇게 술 따르고 웃음 팔 여자가 급했으면 날 부를 게 아니라 술집 여자를 불렀어야지. 사람 가지고 노니까 재미있었니? 너란 인간 진짜 질린다 질려.
그렇게 해야지만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꼴도 한심하고, 가짜는 추악한 짓거리에 나까지 엮여 넣는 행동은 구역질나게 역겹다고. 자기 자존심 하나 지키자고 남편 얼굴에 똥칠한 주제에 뭐? 한심하고 구역질이나?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오고도 이 결혼 생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누가 너랑 계속 같이 산대? 넌 내가 너 없이는 못 사는 그런 한심한 여자로 보는가 본데, 난 네가 없으면 못 사는 게 아니라 너랑 같이 살면 못 살겠으니까 당장 꺼져. 뭐라고? 너랑 이제 한시도 같이 안 살 거니까 꺼지라고. 아직도 모르겠어? 이혼하자고, 이혼. 남편은 제가 홧김에 그냥 한 말이라고 생각한 듯 콧방귀를 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혼? 너는 이혼이 그렇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까진 일로 이혼하면 오늘 오신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건방진 마누라 하나 어쩌지 못해서 이혼까지 당했다고 날 볼 때마다 비웃을 거라고. 당신이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오늘 일은 내가 통 크게 용서해주고 그냥 넘어갈 테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과나 해, 얼른. 이 와중에도 저의 상처나 기분보단 그딴 인간들 눈치나 보는 남편을 보는데 그나마 남아있던 정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무릎 꿇고 빌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나 본데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야. 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한테 사과 같은 거 할 생각은 하지도 마. 난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너랑 이혼할 거거든. 그러니까 내 귀 좀 그만 더럽히고 내 집에서 좀 나가줄래? 더는 너 같은 거랑 상종도 하고 싶지 않거든. 참나, 사과 한 번이면 끝날 문제를 크게 만들려고 하네. 당신 진짜 후회 안 하지? 나 지금 나가면 다신 안 돌아와. 그래도 괜찮아? 난 완전 괜찮을 것 같은데. 야,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라. 만년 과장인 너 같은 인간이랑 내가 왜 살았겠어? 그나마 가정적이고 성실해서 이날 이때껏 살았던 거야. 그런데 지금 네 모습을 좀 봐. 승진 좀 못한다고 미쳐서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이딴 더러운 짓거리나 하는 것도 모자라 나까지 이용하려 들잖아? 너 같으면 너 같은 놈이랑 계속 한 입을 덮고 살고 싶겠어? 그리고는 할 말이 없는지 망부석처럼 서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남편에게 마저 쏘아붙였죠. 네가 예전처럼 돌아오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난 너랑 하루라도 빨리 깔끔하게 이혼하는 게 내 소원이거든? 그러니까 군소리 하지 말고 이 집에서도 나가고 내 인생에서도 나가. 어이없단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남편을 쫓아내곤 바로 비번까지 바꿔버렸어요. 정신을 차린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려 전자키를 눌러보았지만 소용없는 짓이었고 1시간쯤 문 앞에서 서성이던 남편은 지쳤는지 어디론가 가더군요. 고작 집에서 좀 내쫓고 이혼한다고 해서 이 화가 풀릴 것 같진 않았습니다. 곧바로 간단히 남편의 짐을 꾸렸고 다음날 아침 바로 그 문제의 회사로 향했어요. 남편을 포함해 저를 알아본 몇몇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며 입까지 벌리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시선들을 받으며 남편에게 다가가 짐가방을 얼굴에 던져버리곤 목청껏 외쳐주었죠. 여기가 그 유명한 승진 한번 하려면 마누라 데려다 김장시키고 술도 따르게 하는 그 회사구나.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았는데 겉모습은 꽤 정상적이네. 나랑 이혼하고 말뚝박기 딱 좋은 회사인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해봐. 월급으로 높으신 분들 술도 사드리고 집안일도 대신 해주면서 말이야. 당신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이긴 보면 몰라? 당한 만큼 돌려주는 중이잖아. 일명 회사 생활에 재 뿌려주기라고나 할까? 그러게, 성격 죽이고 잠자코 사는 사람 건드리래? 다 자업자득인 거야. 알겠어? 그래, 알겠으니까 일단 나가서 이야기하자. 지금 회사 사람들이 다 우리만 보고 있다고. 내가 말했지? 그 머리로 생각을 좀 하라고. 내가 할 짓이 없어서 아침부터 짐까지 싸서 여기까지 왔겠어?
우리가 이혼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 보고 들으라고 온 거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가정이 망가져 버렸는데 너한테 가장 중요한 이 회사 생활도 망가져야 내 화가 좀 풀리지 않겠어? 그래, 당신 마음 잘 알겠고 당신 화난 것도 알겠어. 그러니까 일단 나가자. 제발 좀 나가자고. 남편은 제 옷가지를 붙잡아 끌며 애원하기 시작했고 남편의 손을 있는 힘껏 뿌리쳤습니다. 이거 나? 난 너랑 닿는 것도 소름 끼치거든? 그리고 내 할 말은 다 했는데 뭘 나가서 말하자는 거야? 여기 네 짐 다 챙겨왔으니까 짐 핑계로 집에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 어제 이혼하자고 했던 말 진심이었으니까 흘려들을 생각도 하지 말고 말이야. 진짜 왜 이래?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것들 다 무너뜨리기라도 할 셈이야? 당신이 지금 여기에서 이 난리를 부리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아무리 눈에 뵈는 게 없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어쩌긴 어째? 이때까지 했던 대로 아부나 잘 떨어봐. 어떻게든 되겠지. 그나저나 한동안 너 참 바쁘겠다. 이혼 준비도 해야 하고 지금 이 상황도 정리해야 하니까 말이야. 그러면 상황 수습 열심히 잘하고 법원에서 보자. 늦지 말고 와. 너 같은 놈 기다리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뒤돌아 남편의 회사를 걸어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선들이 느껴지는지 꼭 대스타라도 된 기분이더군요. 그렇게 이혼 소송은 시작되었고 남편 놈은 끝까지 이혼만은 못한다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이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피해는 제가 다 받았다고요. 저 여자가 글쎄 회사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친 바람에 지금 회사에서 제 입장이 얼마나 곤란해진 줄이나 아세요? 몇 년을 기다린 승진이 눈앞까지 왔는데 그날 일 때문에 승진은커녕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혼까지 하라고요? 전 절대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시비비 제대로 따져서 저 여자 콧대나 확 눌러주세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열심히 했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죠. 제게는 시모와 남편에게서 온 문자들이 한가득 있었으니까요. 남편 앞길 막는 몹쓸려나. 네가 내 아들 인생 망쳐놓고 멀쩡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넌 내가 이때까지 한 말이 우스운가 본데 앞으로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네 인생도 망쳐줄 테니까. 시모의 이런 문자는 기본이었고요. 당신이 날 내쫓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정신 차려. 나니까 당신 같은 여자랑 살아준 거야. 남편이 좀 살아보겠다고 같이 로비 좀 하자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술잔에 술 좀 따르고 넘쳐나는 힘으로 직장 상사 집 가서 집안일 좀 돕는 게 뭐가 대수라고 그 난리를 피우냐고. 나보고 역겹다고 했지?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 혼자서 깨끗한 척하는 거 나도 역겨웠어. 이거 왜 이래? 남편의 이런 문자도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제가 남편의 회사를 다녀오고 난 후에는 이런 문자까지 받았네요. 야, 이 나쁜 년아. 너 때문에 지금 우리 회사 난리 난 거 알기는 해? 니까지 것 하나 때문에 지금 여러 사람 모가지 날아가게 생겼다고.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딴 짓까지 해?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도 몰라? 내가 승진하면 나만 좋아? 당신도 좋은 거잖아. 하여튼 당신 때문에 내 안위에 조금이라도 지장 생기면 당신 회사 찾아가서 난동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이 정도 문자들이라면 누가 피해자인지 명확하지 않나요? 멍청한 두 인간 어찌나 구구절절 자신들의 잘못을 나열해 두었는지 굳이 제 입으로 설명할 필요 없더라고요. 두 사람 덕에 잘잘못을 따질 것도 없이 뜻대로 이혼하게 되었고 위자료도 남편 시모에게서 각각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난 후 김장 사건과 와인바 사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회사 내에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다고 하더군요. 그 빌어먹을 상사들은 어떤 벌을 어떻게 받았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었으나 전 남편은 회사에서 잘렸다고 들었네요. 이혼하긴 했지만 여기서 끝일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이 회사까지 잘린 상황에서 그냥 넘어갈 위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지 않아 전 시모가 제 회사로 찾아왔어요. 한바탕 난리를 쳐서 저 역시 회사에서 잘리게 할 시커먼 속내가 훤히 내다보이는 허접한 한 수였습니다. 시모는 작정을 한 듯 사무실까지 밀고 들어와서는 다짜고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 몹쓸 물건아! 네가 내 아들 인생은 망쳐놓고 너는 멀쩡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너도 오늘 이 회사에서 내 손으로 잘리게 해주마. 아줌마, 아들 인생은 내가 망친 게 아니라 아줌마 아들이 망친 거예요. 능력이 안 되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을 해야지. 남들 눈 피해서 뒤에서 로비질이나 하질 않나. 그것도 모자라 와이프까지 속이고 불러내서 술 따르라고 강요하고. 그게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할 짓인가요? 못할 짓이라고 할 건 또 뭐냐? 아녀자가 남편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건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내 아들 꼴이 저렇게 우습게 된 거는 다 네 탓일 수밖에 없단 말이다. 아줌마나 아줌마 아들이나 어떻게 된 사람들이 반성이란 걸 할 줄 몰라요? 허구한 날 남탓만 하고 얕은 수만 부리다 이런 결과를 맞이해놓고서도 드는 생각이 그런 한심한 것들 뿐인 거냐고요. 하긴 그딴 생각으로 살고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 이딴 짓이나 하고 있겠죠. 뭐? 지금 뭐가 어쩌고 어째? 그리고 아줌마, 잘 새겨 들으세요.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그 인간 뒷바라지나 하려고 한 결혼도 아니고 여자니까 남편을 위해 무조건적인 희생을 바라는 건 어리석고 이기적인 생각이라고요. 앞으로는 어디 가서 그딴 소리하고 다니지 마요. 이제 그런 말 함부로 하면 돌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시모의 등장으로 처음엔 어리둥절해하던 사람들도 오가는 대화 속에서 누구의 잘못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눈치챈 듯 시모에게 손가락질까지 하며 투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녀자 타령이 나올 땐 큰 소리로 야유까지 해주더군요. 하지만 이런 것들로 기죽을 아줌마가 아니었죠. 그런 염치가 있고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회사까지 찾아오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시모는 무식하게 언성만 크면 다 이겨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고함을 지르며 막무가내로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돌을 던지든 말든 네가 우리 아들 회사까지 찾아가서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내 아들이 실업자 신세가 됐으니 네가 책임져. 그 회사는 나하고는 상관없이 어차피 잘릴 회사였어요. 일은 그따위로 하고 진급만 바라는데 제대로 된 회사라면 그 인간한테 월급 주면서 일을 계속 시키겠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아들 말로는 승진이 눈앞이었는데 너 때문에 다 망했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 회사에 다시 네가 찾아가서 고개를 조아리고 빌든 정신이 잠시 나가서 실수했다고 하든 다시 내 아들 회사에서 다니게 만들어 놓으란 말이야.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하겠으면 위자료로 받아간 돈도 토해내고 우리한테 따로 위자료도 내놓거라. 그런다고 각서라도 쓰기 전까진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알아. 돈 같은 소리 하네. 아줌마, 정신 차려요. 여기서 이렇게 난동 부리면 경찰서에 잡혀간다고요. 웃으면서 안녕하진 못하더라도 못 볼 꼴까지 보면서 꼭 연을 끊어야겠어요?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그까짓 경찰 난 하나도 겁 안 나니 부를 수 있거든 부르거라. 경찰 아닌 경찰 할애비가 와도 난 절대로 못 돌아가니까. 어떻게 버티다 보면 무슨 결론이 나겠지. 네가 내 뜻대로 해주거나 아니면 네가 이 회사에서 잘리거나 말이야. 둘 중 어떤 결과가 나든 난 대만족이니 네가 알아서 결정하려무나. 그래요. 제가 알아서 잘 결정할 테니까 계속 그러고 버텨보세요. 저도 손해볼 건 없어 보이니까요. 사람 질리게 하는 재주도 저 정도면 금메달급이란 생각이 들었네요. 일단 우기기가 시작됐으니 말이 통할 리가 없었고 그냥 경찰을 불렀습니다.
정말로 그렇게까지 할 줄은 예상치 못했는지 시모는 저를 원망스러운 얼굴로 보더라고요.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내가 널 가만둘 거라 생각하니? 나는 절대로 이대로 끝낼 생각 없으니 앞으로 각오하고 있거라. 죽는 그날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혀 줄 테니까. 자신이 한 행동은 생각지도 못하고 감히 원망을 하고 있는 전 시모를 보면서 평생을 가도 정신 따윈 차리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네요. 혹시나 다시 찾아와 또 난동을 부리면 또 경찰에 신고해버리려고 했더니 다행스럽게도 또 찾아오진 않더라고요. 아마 처음으로 가본 경찰서 특유의 분위기에 겁을 먹은 듯 했습니다. 그 후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잘린 전 남편은 다시 일자리를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제 원망만을 하며 폐인처럼 지낸다고 하더군요. 모아둔 돈도 마땅하지 않았고 그나마 있던 돈도 위자료로 다 써버려 전 시모의 노후 자금을 야금야금 함께 까먹으며 집구석 귀신이 되어 숨만 쉬며 살고 있다고요. 그러게 누누이 말했던 대로 잔머리를 쓸 시간에 일이나 열심히 했으면 남들보다 조금 늦을 순 있어도 그만큼 탄탄한 밑바탕으로 발판 삼아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요.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다 자업자득이라 생각했네요. 전 남편이 그토록 바라던 승진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혼을 한 지 2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연애 한 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딱히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도 있고 더는 남자 때문에 울고 웃고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지금 제 생활에 집중해서 하루하루를 알차게 살아내고 있네요. 주말엔 최선을 다해 휴식을 취하고 때론 저만의 취미 생활을 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시간을 허투루 보내며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짓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행복하고 보람찬 인생을 살아가 보려고요. 그러면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물러가 볼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일을 겪게 된 30대 주부입니다. 전 결혼한 이후 정말 행복 그 자체였어요. 시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서 시집살이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저에게 형님이 생긴 순간부터 저의 행복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저의 속사정을 마음 편히 터놓고 말할 곳이 없어서 사연 보내기로 마음먹었어요.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제일 의지되는 사이가 바로 동서지간이라고 하잖아요.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며느리 마음은 며느리가 제일 안다고 형님이나 동서가 자기 자신 마음을 제일 잘 알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것저것 챙겨주는 것도 많아서 결혼하고 난 이후 남편 말고 제일 많이 의지되는 사람이 동서지간이라고 들었어요. 전 결혼하고 나서 형님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저 혼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도 빨리 형님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긴 했어요. 아무리 시부모님이 좋은 분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혼자서 며느리로 지내다 보니 좀 힘든 부분도 가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집안 행사가 있으면 며느리가 저 혼자라서 그걸 모두 감당하기에 약간 어려움이 있거든요. 다행히 시어머님이 그런 제 마음을 알아준 덕분에 다른 사람들 비한다면 고생을 덜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속으로 빨리 형님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 늘 있었는데요. 제 남편에게는 연년생 형 한 명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주버님보다 동생인 제 남편이 먼저 결혼하게 됐었는데요. 아주버님은 원래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던 비혼주의자였기 때문에 형이 결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마음 편히 우리 보고 결혼하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시부모님의 제일 걱정거리가
장남은 대체 언제 결혼하나 이건데요. 그 정도로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죠. 제가 몇 번 주선 자리를 만들었는데도 끝까지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비혼주의자가 많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결혼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6, 7년이 된 상태에서도 결혼 소식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결혼 안 할 생각인가 보다. 이 집안 며느리는 나 혼자겠구나. 아쉬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 생각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갑자기 아주버님께서 결혼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시댁 식구들 전부 집에 경사났다면서 엄청 좋아했어요. 이제 나에게도 남편이 아닌 의지하고 친구처럼 지낼 형님이 생기는구나 좋아했었는데 저의 꿈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아주버님께서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시부모님 댁에서 다 같이 모인 적이 있어요. 근데 전 형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얼굴이 썩 굳었습니다. 형님도 마찬가지로 분명 저를 보고 많이 놀란 눈치더라고요. 그 이유는 형님이 저의 고등학교 동창이기 때문인데요. 고등학교 동창이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좋아할 만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형님과 전 같은 고등학교 같이 나온 동창이지만 저와 전혀 친하지 않았고 오히려 앙숙이었어요. 그 이유는 형님께서 저의 친한 고등학교 친구를 심하게 왕따시켰던 주동자였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여전히 친한 제 친한 친구를 정말 심하게 괴롭혔답니다. 요즘 학교폭력 주제를 다룬 드라마 덕분에 학폭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만큼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도 생겼고요. 형님은 고등학교 시절 제 친구에게 했던 행동들은 정말 끔찍했어요. 양동이에 물을 담아서 제 친구에게 뿌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체육 시간에 입어야 할 체육복을 모두 찢는 일도 서슴없이 해왔던 아주 나쁜 친구였습니다. 결국 지친 제 친구는 졸업을 앞뒀음에도 다른 학교로 전학 갔어요. 다행히 그런 제 친구를 받아준 학교가 있었고요. 제 친구가 전학 간 이후로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많았었지만 그 당시 졸업을 곧 앞두고 있던 때라서 다른 친구를 괴롭히거나 하지 않았어요. 전 그런 형님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결혼을 하게 가만히 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당연히 그런 형님의 정체를 모르다 보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형님도 마찬가지로 예전 모습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여우처럼 콧소리를 내며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잘 보여야 하기 때문이겠죠. 전 잠깐 시간이 날 때 그런 형님을 따로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오랜만이다. 너가 규환 씨 동생 와이프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너가 이제 내 동서가 되는 건가? 아무래도 고등학교 친구가 가족이 되는 거라서 좀 편하겠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 너 정말 이 결혼할 생각이야? 왜 하필 내 아주버님이랑 결혼하는데? 너 우리 아주버님 아니더라도 결혼할 사람 충분히 많잖아. 그러니까 당장 헤어져. 너가 뭔데 헤어지래? 너 혹시 예전에 내가 너 친구한테 했던 행동들 때문에 그러는 거니?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 일로 결혼하지 말라는 거냐? 그리고 내가 너 괴롭힌 것도 아닌데 왜 너가 흥분하고 그래? 오바 좀 하지 마. 너도 알고 있네. 너가 내 친구한테 잘못한 짓들 말이야. 그럼 아주버님한테 다 말해도 되는 거네? 알겠어. 너가 그렇게 당당하면 내가 솔직하게 말해도 크게 문제될 것도 없겠다. 야, 너 진짜 말할 생각은 아니지? 이 결혼 못하게 되면 내가 조용히 넘어갈 것 같아? 너 그 입 조심해. 너 때문에 이 결혼 못하게 되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알겠어? 형님은 자기 결혼 망치면 절 죽이겠다는 말도 서슴없이 했어요. 그래도 전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었고 제 남편에게 먼저 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기야, 있잖아. 당신한테 할 얘기가 있어. 형님들 분과 관련된 이야기야. 어? 무슨 얘기? 사실
형님 될 그 사람이랑 나랑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거든? 근데 그 사람 내 친구 왕따 당하게 만든 주동자야. 그것도 아주 심한. 그래서 난 그 여자랑 아주버님이랑 결혼 절대 안 했으면 하거든? 며칠 전에 아주버님이 결혼 허락 받겠다고 왔었던 날 기억하지? 그날 내가 그 여자한테 따로 결혼 안 했으면 한다고 말했더니 이 결혼 방해하는 순간 나 죽이겠다는 말도 했어. 내가 오지랖 부린다는 것쯤 충분히 알겠는데 이제까지 걔가 내 친구한테 해왔던 행동들 내가 전부 봤던 사람이다 보니 이 결혼 안 했으면 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 그렇게 못된 애가 아무리 개과천선했다고 해도 언제 또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거고. 당신 생각은 어때? 정말이야? 아무리 과거라고 해도 그런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나도 반대야. 언제 다시 돌변할지도 모르는 거고. 당신은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어. 내가 엄마랑 형한테 따로 말해볼게. 부탁할게. 나 그 여자가 내 형님이 되는 꼴 절대 못 봐. 그 사람이 내 형님이 된다면 평생 아주버님 보기도 싫을 것 같아. 남편은 저에게 따로 얘기를 듣고 저와 같이 이 결혼에 대해 반대를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주버님과 어머님께 따로 이 사실을 말하게 됐는데요. 어머님은 팔짝 뛰며 이 결혼 반대라며 화를 내셨다고 해요. 학교 폭력이 얼마나 나쁜 짓인데 그런 짓을 했던 여자는 우리 집안 식구가 될 수 없다면서 결사 반대를 하셨습니다. 근데 정작 아주버님의 의견은 달랐어요. 그건 그냥 과거일 뿐이라고. 지금은 성인이고 그 일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남편과 시어머님이 크게 반대를 했음에도 결국 아주버님은 결혼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은 본인이 형님의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것을 끝까지 모른 척 하더라고요. 자신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형님이 알게 되면 괜히 저한테 불똥이 튀기지 않을까 싶다면서요. 전 앞으로 그 여자한테 형님이란 호칭을 써야 한다는 것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은 제가 걱정이 됐는지 가족들 있는 앞에서만 형님이라 부르고 뒤에서는 편하게 이름을 부르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가족들 반대 속에서도 결혼하게 된 아주버님은 입이 찢어져라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좋았던 나머지 와이프를 아기처럼 대하더라고요. 원래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 다니던 사람인데 결혼한 직후 형님 보고 편하게 집에서 쉬며 지내라고 직장까지 그만두게 했어요. 원래 형님은 전업주부가 꿈이라고 했거든요. 아주버님이 회사에서 나름 연봉이 높은 사람이라서 형님 한 명 일 그만둬도 크게 문제가 될 게 전혀 없거든요. 형님도 그거 노리고 결혼한 눈치였고요. 형님은 일을 그만둔 이후 마치 배짱이라도 된 것처럼 엄청 신나게 노는 눈치였어요. SNS를 보면 여행을 엄청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결혼하기 전에도 아주버님과 자주 해외여행을 다녔던 것 같더니만 결혼하고 난 뒤로는 아주버님과는 물론이고 아주버님이 힘들게 번 돈으로 친구들과도 비싼 호텔에 가서 놀거나 국내 여행을 자주 다니는 것 같았어요. SNS에 호캉스한 것부터 아주버님과 다녀온 해외여행, 친구들과 다녀온 국내 여행 사진을 매주 올렸습니다. 아무리 아주버님이 돈을 잘 버는 직장이라고 해도 이렇게 사치를 부리며 살아도 되는 건가 싶었어요. 아주버님의 지극정성 덕분에 형님의 씀씀이는 나날이 커지게 됐는데요. 여행은 물론이고 매주 피부 마사지를 받을 수 있게 해주기도 했답니다. 형님 용돈만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이라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난리도 아니겠다 싶더라고요. 평소 돈에 대해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이 없는 아주버님께서 형님의 씀씀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됐는지 저 몰래 제 남편을 찾아갔다고 해요. 제 남편한테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없냐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동생아, 나 돈 좀 빌려줘라. 내가 요즘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서 살 수가 없어. 무슨 소리야. 형이 돈이 부족하다니. 형 한 달에 얼마나 돈 벌고 있는지 내가 다 아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래? 너 형수가 용돈을 너무 많이 쓴다.
한 달에 300만 원이나 써. 제발 그만 좀 써라 말해봐도 내 말을 안 들어. 뭐? 미친 거 아니야? 아무리 형이 돈을 잘 번다고 해도 한 달에 개인적으로 300만 원 쓰는 건 말이 안 돼. 제발 그렇게 쓰지 말라고 말 좀 제대로 해보지. 그러면 집을 나가는데 어떡하냐? 나도 미칠 지경이다. 형님이 쓰는 돈들 때문에 내야 할 보험비, 관리비 등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게 된 남편은 화가 나서 그럼 형님을 직장에 다니게 하든지 용돈을 줄이든지 하라고 했더니 그런 말을 하면 며칠 동안 집을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에 다니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은 돈 빌려주려고 했던 마음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싹 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은 아주버님께 정신 좀 차리면서 살라는 말을 한 뒤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아주버님을 만나고 난 뒤 저에게 이런 상황을 모두 설명해 줬고요. 저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이가 없더군요. 그런 여자가 뭐가 좋다고 데리고 사는지. 어느 날 형님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집안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형님과 아주버님이 결혼한 후 처음으로 생기게 된 시어머님 생신날이었어요. 아주버님이 결혼하기 전 우리 부부 100만 원, 아주버님 50만 원씩 어머님 생신 선물로 주고 있었어요. 원래 어머님이 이것저것 선물 사오는 것보다 돈으로 주는 게 제일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2명이니까 100만 원을 드렸던 거였고 아주버님은 결혼하기 전 혼자였으니까 50만 원씩 드렸던 거였고요. 우리 부부는 맞벌이 부부라서 100만 원 용돈 드리는 게 감당이 되었지만 아주버님 부부는 아무래도 형님이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 100만 원까지 드리기가 좀 부담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아주버님은 결혼하고 난 뒤에도 50만 원을 드리게 됐습니다. 어머님도 그걸로 크게 뭐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그렇게 저녁을 먹고 어머님께 생신 선물로 용돈을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갑자기 형님의 표정이 싹 굳더라고요. 여보, 어머님한테 준 봉투 뭐야? 좀 두툼해 보이네? 어? 돈이야. 엄마 이번에 생신인데 용돈 드려야지. 지난번에 엄마한테 돈 준다고 당신한테 미리 말했잖아. 얼마? 얼마 담았는데? 50만 원.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엄마한테 매년 생신 때마다 50만 원 드렸어. 50만 원? 10만 원만 드리면 되지. 뭘 50만 원까지 드려. 어머님 연세에 돈 얼마나 많이 쓰신다고 50만 원이나 드리냐고. 다음부터 10만 원씩만 드리자. 형님은 어머님, 아버님 모두 있는 자리에서 인상 팍 쓰며 10만 원만 드리자고 말했어요. 사람 면전에 대고 대놓고 돈 많이 준다고 싫은 티 팍팍 내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어머님은 형님의 태도 때문에 이미 상처를 받았는지 웃고 있던 표정이 싹 굳었어요. 옆에 계시던 아버님도 마른 기침을 계속 하셨고요. 아주버님은 중간에서 많이 난처해 보였답니다. 형님,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께 드리는 돈인데 뭐 어때요? 자주 드리는 용돈도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만 드리는 용돈인데. 동서, 말 이상하게 한다. 동선에는 맞벌이니까 50만 원은 아무렇지 않게 줄 수 있는 돈이겠지. 근데 우리는 홀벌이라 50만 원은 큰 돈이야. 그러니까 생각 좀 하고 말해. 야, 이 돈 안 받으련다. 꼭 내 생일날 돈 가지고 이 난리를 쳐야 되겠냐? 그네 너 돈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다. 우리 큰아들 이제껏 돈 가지고 쫌생이처럼 굴었던 적 단 한 번도 없어. 우리 아들이 번 돈 가지고 왜 너가 생색이니? 솔직히 내가 알고도 모른 척 한 거 많다. 너 이제까지 내 아들 돈 가지고 친구들이랑 여행 다니고 너 피부과 다닌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너가 지금 다니고 있는 피부과 내 친구도 다니는 피부과야. 너 매주 그 피부과 출근 도장 찍는다며? 너 결혼하고 나서 직장 바로 그만뒀는데 무슨 돈으로 그 피부과 다니는 거니? 그 돈 다 내 아들 돈이잖아. 그래놓고 우리 큰아들이 엄마한테 생일이라고 용돈 좀 주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어? 어머님, 이제 아들이 돈 벌고 어디에 쓰는지 간섭하면 안 되시죠.
이 사람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머님이 간섭했을지 몰라도 결혼했으면 이 사람 번 돈 이제 제가 알아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 주는 용돈도 제가 알아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너무 섭섭하게 느끼지 마시고 이해해 주세요. 그래, 그럼 이 돈 갖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앞으로 우리 집에 발도 들일 생각하지 마. 나한테 이 돈 주는 것도 아까우면 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들도 모두 아깝고 그렇겠네. 앞으로 나 볼 생각하지 마. 알겠니? 네, 그럴게요. 어머님 그 말 꼭 지키시길 바랄게요. 여보, 당장 일어나. 우리 이제 앞으로 올 일 없을 거야. 당장 나가자고. 형님은 끝까지 어머님 말씀에 지지 않고 말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형님은 어머님 말씀대로 어머님을 평생 안 보고 살 작정인지 아주버님을 억지로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형님은 아버님이 제일 아끼는 도자기를 실수로 건드려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걸 본 아버님도 덩달아 화가 나셨어요. 우리 집에 개집에 한 명 잘못 들어와서 별의 별일이 다 생기는구나. 당장 이 도자기값 물어내. 그리고 어디서 어른한테 따박따박 말댔구야? 사돈이 널 그렇게 가르쳤냐? 어? 집에서 집안일 제대로 안 하고 놀고만 있는 주제에 돈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야. 평소 인자하고 화가 없기로 유명한 아버님까지 나서기 시작하자 형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원래 며느리 사랑이 깊은 분이세요. 그런 아버님이 화내기 시작하니까 형님도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버님이 화내기 시작하니까 가만히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던 아주버님도 뒤늦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한 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님 통장으로 도자기 값과 용돈이 같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아주버님이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는데도 상처를 크게 받은 어머님은 전화를 안 받으셨다고 해요. 근데 정작 형님은 어머님께 연락 한 통 안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부모님과 형님네 부부는 거의 6개월 동안 연락 한 번 없이 안 보고 지냈다고 해요. 중간에 있던 저희 부부만 난처하게 됐었습니다. 전 어머님께 자주 연락드려서 괜찮냐고 안부를 물으면 어머님은 항상 저에게 며느리가 너 혼자였을 때가 제일 좋았다 라고 항상 말씀하세요. 며느리 한 명 늘어서 편하고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행복이 줄어들고 하나도 편하지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어머님은 어른답게 두 사람을 모두 용서해 줬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일로 자식과 연을 끊고 살 수 없지 않냐고 두 사람을 모두 용서해 줬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연락을 하니 그제야 형님은 죄송하다는 말 딱 한마디만 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어머님은 그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형님이 이렇게 몰상식한 행동을 하다 보니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형님에게만 비밀로 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바로 시부모님께서 굉장한 부를 갖고 있다는 건데요. 우선 시어머님은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서 지식이 엄청난 분이라서 현금이 굉장히 많으신 부자였어요. 원래 기존에 저축을 잘하신 편이기도 하지만 그 돈을 불리기 위해서 부동산과 주식 공부를 엄청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아버님은 땅과 건물이 굉장히 많으세요. 원래 시아버님 집안 대대로 엄청난 부자라고 해요. 그래서 대대로 물려받은 건물과 땅이 엄청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잘 유지해온 시아버님도 대단하시죠. 건물, 땅, 현금이 많은 시부모님은 돈이 많다는 걸 티를 내지 않으세요. 오히려 엄청 검소하게 사시는 편인데요. 그래서 연식이 오래된 빌라 20평대에 살고 있을 정도였어요. 저도 처음에 시부모님을 뵀을 때 돈이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특히 시어머님은 중요한 자리에 갖고 나갈 명품백 딱 하나만 갖고 계실 정도예요. 금반지, 금목걸이도 오래전에 맞춘 거 하나 빼고 없더라고요. 제가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온 뒤로 약 2년 정도 지난 후에야
어머님이 저한테 솔직하게 말해주셨어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내 사람이 되어야 본인들이 돈이 많다는 걸 알리는 편이랍니다. 남편과 아주버님께도 절대 자신들이 돈이 많다는 걸 어디에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해요. 이 많은 돈들 유산으로 받고 싶다면 말이에요. 시어머님께서 저한테도 당부했습니다. 제가 며느리로서 너무 잘하고 있고 이제 자신의 가족이 될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했지만 이 사실 어디에 가서도 말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형님에게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고요. 저도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돈이 많다는 걸 알고 나서도 그 돈을 절대 탐내지 않았어요. 어머님과 아버님도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제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게 마음에 든다고 하셨고요. 어머님은 형님이 큰 며느리로서 잘한다면 본인이 돈이 많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터놓고 싶었다고 하시지만 어머님이 봤을 때 형님이 워낙 돈을 좋아하고 본인에게 잘하는 것 같지 않아서 솔직하게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형님께 굳이 알릴 필요까진 없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형님 성격상 분명 어머님 아버님이 돈이 많다는 걸 알게 되면 태도가 180도 바뀔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일 하나가 크게 터지게 됐었는데요. 어머님이 결혼식을 가야 할 때였어요. 시부모님과 가까운 친척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의 자녀가 결혼한다고 해서 시부모님이 같이 결혼식을 다녀온다고 했고요. 어머님이 아무래도 현금이 많으신 분이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돈을 절대 아끼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까운 친척의 자녀 결혼식에 간다고 했을 때 축의금만 무려 300만 원을 낸다고 준비했다고 들었고요. 결혼식 전날에 미리 300만 원 현금을 봉투에 담아서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잠시 외출을 하게 됐는데 그날 저녁에 봉투에 담아둔 축의금 300만 원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어머님께 급하게 전화가 왔었어요. 300만 원이 없어졌다고요. 저와 남편, 시아버님까지 그 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했었고요. 그래서 어머님은 일단 급하게 300만 원을 통장에서 인출하여 결혼식에 갔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300만 원이 갑자기 사라지자 결혼식에 간 당일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결혼식을 다녀오고 난 뒤 어머님은 집에 있는 CCTV를 돌려봤다고 해요. 전 어머님 집에 CCTV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머님 집 현관문 앞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집에 현금이 많은 편이라서 집 앞에 CCTV가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CCTV를 설치한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지 않았었고요. 어머님은 CCTV를 돌려봤다고 하는데 어머님은 CCTV 영상을 보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축의금을 가져간 범인은 바로 형님이기 때문인데요. 축의금이 사라진 날 형님이 급하게 돈 봉투를 가지고 나가는 게 영상에 모두 담겼다고 해요. 그 영상을 보게 된 시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이번에만 돈을 훔쳤던 게 아니라 이제껏 어머님의 돈을 조금씩 티 안 나게 가져가서 쓰고 있던 거였어요. 어머님 집에 갈 때마다 어머님 서랍 안쪽에 현금이 많다는 걸 우연히 확인했던 형님께선 조금씩 가져갔던 거였더라고요. 어머님은 돈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걸 이미 눈치챘었지만 크게 터치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영상으로 모든 걸 알게 된 어머님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했다네요. 계산해보니 형님이 가져간 돈만 무려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 전부 알게 된 어머님은 그날 당일 형님네 부부와 저희 부부를 모두 호출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형님의 표정은 순진무구했었는데요. 어머님은 그런 형님을 보자마자 뺨을 때리셨어요. 우리 집에 도둑년을 뒀었네. 너 이제까지 내 돈 조금씩 가져갔었더라. 근데 겁도 없이 이젠 대놓고 300만 원 담긴 돈 봉투를 그냥 가져가? 너가 사람이니? 어떻게 그걸...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제가 돈이 너무 급한 나머지 잠깐 미쳤나 봐요.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너 시엠이 돈을 훔쳐. 당장 그 돈 돌려놔. 알겠어? 이제껏 이딴 년을 내 큰 며느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더니 내가 미쳤지. 더 길게 생각할 것도 없다. 너희들 당장 이혼해. 우리 집에 이딴 도둑년을 내 며느리로 둘 수 없어. 어머님, 저 이 사람이랑 절대 이혼 못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속죄하면서 살겠습니다. 어머님 돈 많이 훔치지도 않았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하면 앞으로 죽을지도 몰라요. 민규한, 너 이 엄마 말 들었어, 못 들었어? 이 도둑년이랑 이혼 안 할 거야? 이 계집년이 내 돈 훔쳐간 게 1,000만 원이 넘어. 그동안 너 돈 빼먹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내 돈까지 탐냈다고. 너 얘랑 이혼 안 하면 나랑 평생 못 보고 살 줄 알아. 나 얘 내 며느리로 뒀다가 혈압으로 쓰러질 것 같아. 고민 좀 해볼게요. 일단 저 이 사람과 따로 얘기 좀 하고 올게요. 엄마, 일단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당신 당장 나와. 나랑 얘기 좀 해. 아주버님도 어머님처럼 많이 화가 난 모양인지 어머님의 말씀을 모두 듣고 형님을 데리고 나갔어요. 어머님께 따로 들은 얘기지만 아주버님 그날 엄청 화가 난 나머지 형님께 손까지 올릴 뻔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때리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형님이 임신을 한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아주버님이 이혼하자고 말한 뒤 자신을 때리려고 하니 그 순간 지금 임신한 몸이라고 책임지라고 말했다네요. 아주버님은 그 말을 듣고 더더욱 이혼하기로 결심했는데요. 이유는 아주버님께서 임신이 불가능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여보, 나 임신했어. 당신 애 가졌다고. 그런 나 때리기까지 한다고? 어디 한번 때려봐. 당신 애 가진 사람인데 때릴 수나 있겠어? 임신을 했다고? 그 애가 내 애라는 증거 있어? 어디? 당신 지금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 모양인데 나 무정자증이야. 애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그런 내 아이를 가졌다는 거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무정자증이라니. 그런 사실을 나한테 말 안 하고 결혼했다는 소리야? 지금 그게 중요해? 나랑 결혼한 당신이 다른 남자 아이를 가지고 왔는데 당신 지금껏 누구랑 침대에서 뒹굴고 왔길래 그래? 다른 남자랑 침대에서 뒹굴고 와놓고 그 애가 내 애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와, 이런 여자를 내 와이프라고 데리고 산 게 더럽고 수치스럽다. 당신 용서해줄까 잠시 생각한 내가 등신이지. 아주버님이 예전에 큰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해요. 예전에 친구와 축구를 하다가 친구가 찬 축구공에 맞은 적이 있는데 이날 이후 후천적으로 정자를 생성하지 못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없고요. 형님께서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 낳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었기에 아주버님이 그런 형님과 마음 편히 결혼하게 되었던 거였고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던 형님께선 아주버님의 아이를 가졌다고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였는데요. 그 말이 아주버님한테 통할 일은 당연히 없죠. 결국 아주버님과 형님은 이혼하게 됐습니다. 혹시 몰라서 아주버님과 형님은 같이 산부인과에 갔다고 들었어요. 형님은 임신한 게 맞았고 아주버님은 역시나 정자 생성이 안 돼서 임신 불가능한 상태였고요. 왜 자신의 엄마 돈을 훔쳤냐고 물었는데 아주버님에게 받은 300만 원 용돈도 부족하다고 느껴 어머님의 돈도 결국 훔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아주버님은 형님과 합의 이혼을 하면서 당장 돈부터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한 푼도 갖고 있지 않았던 형님은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시어머님께 2천만 원을 갚게 됐습니다. 형님의 친정 부모님은 여유가 있는 집안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있던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형님 대신에 갚아준 거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형님은 아무래도 아주버님과 살면서 직장을 다니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혼하면서 한 푼도 갖지 못한 상태로 쫓겨나가게 된 거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까지 흥청망청 쓰던 버릇이 있어서 이혼하고 난 이후에도 씀씀이가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직장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친정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지내던 형님은 그런 친정 부모님한테도 버림을 받았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친정 부모님도 형편이 좋지 못하다 보니 씀씀이가 큰 형님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죠. 재산이 단 한 가지도 없던 형님은 친정 부모님한테도 쫓겨난 이후 재취업을 하기 위해 열심히 움직였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경력이 단절된 상태라서 재취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임신한 상태라서 다시 일을 하는 것조차 좀 버거웠던 모양이에요. 뒤늦게 한 사실이지만 형님의 아빠 아이 정체는 아직까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제 친구가 알려준 사실인데 형님이 이혼하기 전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갔었을 때 아주버님 몰래 남자들과 합석을 하게 됐고 거기서 하룻밤을 보냈다고 해요. 거기서 가진 애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하룻밤을 보냈던 남자의 연락처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한 아이를 혼자 키워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갈 곳이 없고 게다가 일할 곳도 찾지 못한 형님은 돌고 돌다가 저한테 찾아온 적이 있어요. 형님은 저희 집까지 찾아오기엔 염치가 없었는지 저를 따로 카페에 불렀었는데요. 동서, 아니, 지혜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얼굴 많이 좋아 보이네. 너가 알아서 우리 아주버님과 이혼해준 덕분에 요즘 살맛이 나네. 무슨 일로 불렀어? 우리 이제 앞으로 절대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아, 배 많이 나왔다. 곧 출산 앞두고 있겠네? 사실 이거랑 관련이 있어서 말이야. 나 2달 뒤에 애 출산하거든? 근데 내가 지금 갈 곳이 없어서 말이야. 애 나오면 산후조리도 해야 하고 그래야 하는데 내가 지금 마땅히 지낼 곳이 없어서 그 의한테 전화하고 싶어도 내가 그럴 염치가 없어서 혹시 너 돈 좀 있으면 빌려줄래? 이 몸으로 고시원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이 동네 모텔에서라도 지내고 싶은데 그럴 돈도 없어서 말이야. 딱 500만 원만 빌려줄래? 내가 애 낳고 꼭 갚을게. 내가 널 뭘 믿고 돈을 빌려줘? 우리 어머님 돈까지 훔친 너인데 내가 왜? 그러니까 인생 착하게 살지 그랬어. 내 친구한테 학폭한 것도 모자라서 우리 어머님한테 그렇게 못된 짓을 했던 너인데 내가 뭐하러 널 믿고 돈을 주겠니? 곧 태어날 애가 불쌍하다. 앞으로 나 이렇게 따로 보자고 하지 마. 지혜야, 딱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잘못했지. 우리 아이는 잘못한 게 없잖아. 제발 아이 생각해서라도 부탁할게. 나 이렇게 지내면 우리 아이 건강하게 태어나지도 못해. 한 번만 부탁할게. 아니, 내가 왜 너 애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데. 너가 알아서 케어해. 그건 너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내가 아무리 잘못 살았다고는 하지만 우리 애가 무슨 죄야. 제발 도와줘. 전 형님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동창들 얘기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기 위해 다 연락을 돌렸더라고요. 형님과 같이 여행 다녔던 친구들조차 그런 형님과 손절했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아주버님과 결혼할 때나 좋은 친구였지 이혼하고 나서 땡전 한 푼 없는 형님과 어울려 다니고 싶지 않다고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본인이 왕따 시켰던 제 친구한테까지 연락을 해서 돈 빌려달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양심도 없는 년, 너 지금 꼴이 얼마나 우습고 못났는지 알고 있니? 곧 태어날 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안 태어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거야. 너 같은 엄마 밑에서 뭘 보고 자라겠냐? 너 지금 말이면 다야? 돈 빌려주기 싫으면 빌려주기 싫다고만 말해. 그런 악담 내뱉지 말고. 본색 나오는구나. 내가 돈 안 빌려주겠다고 하니까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네. 이게 바로 너야. 이런 너 밑에서 애가 뭘 보고 배울 수가 있겠냐고. 너 지금 주위를 봐봐. 너가 지금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도와주겠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잖아. 이게 너가 이제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 궁리나 해. 그리고 너 참 양심도 없다. 한때 너가 많이 괴롭혔던 피해자인 나한테까지 돈 빌리려고 찾아오는 거 보면. 제 친구는 형님한테 악담을 퍼붓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걸
형님 보고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안 좋은 일은 몰아서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형님의 친정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희 시부모님과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었는데 저희는 가지 않았었는데요. 아주버님은 그래도 전처 생각해서 장례식장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 있는 형님의 꼴은 말이 아니라고 해요. 그동안 노숙 생활을 해왔던 모양인지 제대로 씻은 적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형님 옆에만 가면 악취가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찾은 사람들도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아주버님은 마음이 아팠지만 티를 내지 않고 부조금만 내고 왔다고 하네요. 형님은 그런 아주버님께 그동안 잘못했다고 제발 용서를 해달라고 싹싹 빌었다고 해요. 여보, 나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나 불쌍하지 않아? 나 결국 부모까지 잃었어. 당신한테 그렇게 못된 짓 하고 나서 부모 잃는 벌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나 부모까지 잃어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 제발 나 한 번만 구해줘. 나 지금 너무 죽을 것처럼 힘들어.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지 왜 그랬어? 나 당신 없으니까 하루하루 숨통이 트여. 진작에 당신이랑 결혼했으면 안 됐었는데 동생 말 좀 들을 걸 그랬다. 왜 당신이랑 결혼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싶어.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정신 차리고 새삼 살아. 곧 태어날 아이한테 창피한 엄마 되고 싶지 않으면. 당신이 이 아이 지우라고 하면 지울게. 당신이 나랑 같이 살아주기만 한다면 평생 일만 하고 살게. 당신 평생 나한테 사랑 안 줘도 돼. 내가 당신한테 상처 줬던 거 속죄하며 살기만 해줘. 제발 당신 옆에만 있게 해줘. 부탁할게. 너 참 구질구질하다. 나 말고 딴 남자 찾아봐. 너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참 잘하잖아. 그래서 그 아이가 생긴 거겠지? 내가 널 뭘 믿고 같이 살겠냐? 아무리 지금 나한테 잘한다고 빌어도 다시 다른 남자 찾을 게 뻔한데. 그리고 지금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애 지우겠다는 말이 쉽게 나오냐? 정신 똑바로 차려. 뱃속에 있는 애가 다 듣겠다. 정말 나 이렇게 버린다고? 당신이 나 좋다고 평생 책임지겠다고 했잖아. 그런 날 진짜 이렇게 버린다고? 난 당신만 보고 잘 다니고 있던 직장도 그만뒀어. 그럼 당신이 나 끝까지 책임져야지. 나 좋다고 말해놓고 왜 이렇게 버리냐고. 애초에 당신이 직장 다니기 싫다고 했었잖아. 그리고 우리 가정 지키고 싶었으면 애초에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됐었지. 아니, 애초에 다른 남자랑 뒹굴고 왔으면 안 됐던 거였지. 난 우리 부모님까지 안 볼 생각으로 우리 가정 지키고 싶었어. 근데 당신이 다른 남자 아이를 데리고 오는 바람에 우리 가정이 깨진 거야. 이 모든 건 다 당신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당신이 다 책임져. 아주버님은 그런 형님을 뿌리치고 제발 정신 차리며 살라고 단 한마디만 남기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은 장례식장에 다녀온 이후로 며칠 동안 술만 드셨어요. 남편이 그런 아주버님 옆에 있어주면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냐고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아주버님은 형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돈을 흥청망청 쓴 사람이라고 해도 그걸 눈 감아줄 정도로 좋아했다고 해요. 자신의 어머님한테 그러는 걸 보고 있는 정 없는 정 모두 떨어졌지만 한때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가 저렇게 막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렇게 기쁘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순간 다시 합칠 생각도 해보긴 했지만 어머님이 다시 힘들어할 생각을 하면 도저히 합칠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힘든 것도 잠시라고 생각하고 그런 형님이 우는 모습을 보고도 굳게 마음먹고 돌아서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형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걸 보니 눈물이 절로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형님의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형님 앞으로 빚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친정아버지께서 살아계시면서 주변 지인들한테 돈을 많이 빌린 모양이에요. 친정아버지가 주변 사람들한테 빌린 돈만 무려 1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고깃집 하나를 운영하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고깃집을 오픈하고 난 뒤 장사가 잘 안 됐었고 교통사고가 난 바람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라고 하는데요. 결국 형님은 친정아버지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까지 얻게 된 거였어요. 저희 아주버님이 다녀간 이후 장례식장에 빚쟁이들이 엄청 많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형님한테 돈 갚으라고 엄청 독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 빚쟁이들은 형님이 임신한 상태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돈 달라고 정신적으로 독촉했다고 하는데요. 그 뒤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던 형님은 결국 만삭인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하게 됐었고 바로 입원을 해서 아이를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몸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형님이 있는 곳이라면 빚쟁이들이 찾아가서 돈 갚으라고 엄청 난리를 치고 간다고 하는데요. 형님은 초반에 내가 그 돈 왜 갚아야 하냐고 따박따박 반박을 한 것 같지만 지금은 그런 기력이 없는지 돈 갚겠다는 말만 할 뿐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해요. 형님네 아버님께 돈을 빌려준 사람 중 제 친구 어머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끔 친구한테 형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제 친구도 형님 때문에 미치겠다고 맨날 욕만 합니다. 형님은 몸을 제대로 회복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낮에는 부잣집 가정부로 일하고 있고 밤에는 대리운전으로 돈을 번다고 해요. 먹고 자고 하는 건 모두 부잣집에서 해결한다고 하는데요. 부잣집에 쪽방 하나가 있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한다고 제 친구가 들었다고 해요. 가정부로 일하면서 돈을 적게 받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 덕분에 다달이 빚 갚는 건 간신히 해결한다고 하네요. 가정과 친구, 부모, 돈까지 잃게 된 형님은 여전히 우리 아주버님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했는지 가끔씩 아주버님께 연락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겨울 정도로 연락을 하는 형님 때문에 결국 아주버님은 번호를 바꿨다고 합니다. 아주버님과 연락이 닿지 않자 저한테까지 연락을 자주 하는데요. 전 그런 형님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 식구들한테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한 뒤 바로 차단했어요. 큰 태풍이 지나가서는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저희 부부까지 늘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중인데요. 우선 아주버님은 이혼 후 한동안 일중독으로 지내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상처가 컸는지 일에만 집중하시더라고요. 그 덕분에 승진도 빨리 했다네요. 또 일중독에 빠져 살까봐 여자는 여자로 있는 거라며 어머님은 인맥을 총동원해서 참한 여자 한 분을 소개해줬는데요. 그 여자분께서 얼마나 착한지 아주버님이 한 번 이혼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도 만나고 싶다고 말했었다네요. 결국 두 분은 곧 재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주버님도 그 여자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지 매일매일 웃음꽃이 폈답니다. 시어머님도 제대로 된 큰며느리가 들어오게 생겼다면서 정말 좋아하시고요. 새롭게 저의 형님이 돼줄 여자분은 결혼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저와 시어머님께 벌써 잘해주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분인지 저희 시어머님과 목욕탕을 다닐 정도라니까요. 그리고 저를 따로 불러서 잘 지내보자고 카페와 맛집을 많이 데리고 가주기도 했어요. 게다가 저한테 자주 용돈과 옷도 사주고 있습니다. 지혜씨, 아니다. 동서라고 불러도 되죠? 저 동서랑 잘 지내고 싶어요. 우리 규환씨가 전에 어떤 사람 때문에 아픔이 있는지 잘 알아요. 그걸 알면서도 우리 규환씨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전부 도련님과 동서 덕분이라고 해요. 제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윗사람으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게요. 부족한 부분이 보여도 귀엽게 봐주세요. 형님, 결혼 전부터 이렇게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시어머님이랑 아주버님께서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이렇게 천사 같은 형님이 생겨서 저도 엄청 기쁘네요. 그보다 우리 어머님 아주버님이 형님 덕분에 많이 행복해하고 있어요. 저야말로 너무 잘 부탁드려요. 새롭게 저희 형님이 돼줄 분께서 이 정도로 성격이 엄청 좋답니다. 그동안 형님 같지도 않은 여자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 쌓였는데
이젠 저에게 제대로 형님다운 형님이 생긴 것만 같아서 행복해요. 아주버님도 정말 좋아하시고요. 남편과 저는 이번에 아이가 생기게 됐는데요. 임신한 지 약 3달 정도 됐어요. 아이가 생기다 보니 이사를 가야 했었어요. 둘이서 살고 있던 집이 방 2개밖에 없던 집이라서 아이 생각해서라도 방 3개짜리 집으로 이사 가야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사 간다고 하니까 아버님께서 통 크게 집 하나 장만해 주셨습니다. 곧 손자가 태어나는데 할아버지로서 하나 크게 선물해 주고 싶다면서 34평짜리 집 하나 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리고 아주버님이 곧 재혼한다고 말하니 아버님께서 그 결혼식 비용도 전부 지원해 주셨고요. 형님이 알아서 나가준 덕분에 모든 게 술술 잘 풀리고 있어요. 시어머님도 하시는 말씀이 그 여자 한 명 나간 덕분에 우리 집에 좋은 일만 가득 들어온다고 진작에 이혼시켜야 했었다고 늘 말씀하시고 있어요. 한번 나쁘게 살다 보면 정말 끝도 없이 나쁜 일들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형님도 한번 나쁘게 살다 보니 이렇게 벌 제대로 받게 됐잖아요. 전 수많은 나쁜 일들 중에서 학교 폭력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요즘 학교 폭력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학생분들 절대 나쁜 짓은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네요. 지금 지은 죄는 나중에 커서 다 돌려받거든요. 저도 곧 부모가 되는 입장에서 이런저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